엄마, 거기가 공기 좋고 편해. 딱 한 달만 쉬다 오면 내가 제일 큰 아파트로 모실게. 금쪽 같은 내 새끼 의사 아들 철수의 말을 믿었습니다. 평생 시장통에서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손마디가 다 휘어지도록 뒷바라지한 내 아들. 그 아들이 건네준 인감도장 서류가 사실은 내 목줄을 죄는 밧줄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제 됐어. 치매 진단서도 완벽하고 상가 명의도 넘어왔으니 이제 그 노인네 찾을 일 없다. 철수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식에게 모든 걸 뺏기고 산속 요양원에 버려진 70세 노모의 처절한 절규. 하지만 배신감에 눈물 흘리던 그녀의 눈빛이 어느 날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내 돈으로 파티를 연다고. 어디 마음껏 즐겨보거라. 그 파티가 지옥불이 되는 건 한순간일 테니까. 아들이 몰랐던 진짜 유산의 비밀, 그리고 요양원을 탈출한 노모의 소름 끼치는 대역전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가진 것 하나 없던 영자 씨에게 아들 철수는 삶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어 터지고 생선 가시가 살을 파고들어도 아들 학원비 봉투만 채울 수 있다면 영자 씨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철수야, 춥지? 엄마가 오늘 갈치 많이 팔았으니까 저녁엔 내가 좋아하는 고기 반찬 해줄게. 공부 열심히 해서 꼭 훌륭한 사람 돼야 한다. 엄마, 내가 나중에 의사 돼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이 비린내 나는 시장 다시는 안 나오게 해줄게. 어머니 죄송한데. 식사하시기 전에 손 좀 씻고 오셨어요? 생선 비린내가 여기까지 좀 나는 것 같아서요. 아, 미안하다. 시장에서 급하게 오느라고. 그래도 철수 너 좋아하는 반건조 우럭 좀 챙겨왔는데. 엄마, 내가 그런 거 가져오지 말랬잖아. 우리 집 냉장고에 그런 거 넣으면 냄새 배서 와이프가 싫어해. 제발 좀. 격식 좀 차리고 살면 안 돼?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자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의사가 된 아들은 더 이상 생선 비린내 나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는 부끄러운 과거일 뿐이었죠. 그나저나 어머니 명의로 된 시장 상가 있잖아요. 그거 요즘 세금도 많이 나오고 관리하기 힘들다던데. 저희가 좀 알아봐 드릴까요? 독사 같은 며느리의 제안. 그것이 영자 씨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지옥의 서막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소 연락 한 통 없던 아들 철수가 웬일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영자 씨의 낡은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영자 씨는 아들이 온다는 소리에 자식 놈 좋아하는 식혜를 담그고 전을 부치느라 온 집안에 기름 냄새를 풍기며 분주했죠. 엄마, 내가 왔어. 뭘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그냥 대충 먹지. 철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집안 곳곳을 훑으며 영자 씨의 서랍장에 놓인 인감도장함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죠. 식사를 마친 후 철수는 슬그머니 본론을 꺼냅니다. 엄마, 사실은 내가 엄마 걱정돼서 그래. 요즘 시장 상가 쪽 재개발 소문 돌면서 사기꾼들이 할머니들 꼬드겨서 땅 뺏으려고 혈안이라더라. 나 아는 변호사가 그러는데 엄마처럼 연세 있으신 분들은 명의를 미리 보호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난대. 뒤이어 도착한 며느리 지영은 한술 더 뜹니다. 그녀는 영자 씨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눈시울을 붉히는 연출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어머니, 저희 철수 씨 병원 확장하는 거 아시죠? 사실 이번에 병원을 더 크게 키우면 어머니를 저희 집 바로 옆 펜트하우스로 모시려고 했거든요. 거기 노인 커뮤니티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 상가 명의가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대출 금리가 너무 높게 나오더라고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희 성공을 위해서라도 잠시만, 아주 잠시만 명의를 철수 씨 앞으로 옮겨두면 안 될까요? 영자 씨는 망설였습니다. 그 상가는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본인이 30년 넘게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지켜온 삶의 터전이었으니까요. 아니, 그래도 이건 내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데. 내가 죽기 전까진 가지고 있으려고 했지. 철수의 표정이 순간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엄마, 내가 사기꾼이야? 내 실력이 부족해서 병원 말아먹을까봐 그래?
엄마 나 의사 만든 거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면서 정작 아들 앞길 막는 건 엄마네. 철수의 짜증 섞인 외침에 영자 씨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부모의 약점을 철수는 정확히 파고든 것이죠. 결국 영자 씨는 방 안 깊숙한 곳에서 인감도장을 꺼내왔습니다. 철수는 미리 준비해온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가득 펼쳐놓았습니다. 일반적인 증여 서류뿐만 아니라 성년 후견인 신청서, 재산 포기 각서 등 영자 씨가 읽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여기. 그리고 여기에 도장 찍으면 돼. 이건 나중에 엄마 아파트 넓은 데로 옮길 때 필요한 서류고 이건 세금 감면받는 서류야. 복잡하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영자 씨가 안경을 찾으려 하자 며느리 지영이 얼른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안경 찾으실 필요 없어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저희가 어머니 해롭게 하겠어요? 다 잘 되자고 하는 일이죠. 빨간 인감밥이 도장에 묻고 영자 씨의 평생이 담긴 종이 위로 하나둘씩 찍혀 나갔습니다. 도장을 찍을 때마다 철수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번졌고 며느리는 옆에서 박수까지 치며 좋아했습니다. 모든 서류에 도장이 찍히자마자 철수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방금까지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던 다정한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서류를 가방에 챙기기 바빴습니다. 됐어. 이제 일 다 끝났네. 지영아 가자. 예약해둔 골프장 늦겠다. 아니 철수야. 자고 가는 거 아니었니? 내가 식혜도 많이 해놨는데. 엄마 나 바쁜 거 몰라? 그리고 집안에 생선 냄새 좀 빼. 옷에 냄새 다 배었잖아. 앞으로 서류 관련해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가만히 있어. 괜히 시장 사람들한테 떠들고 다니지 말고. 차가운 엔진 소리와 함께 아들의 외제차는 멀어져 갔습니다. 영자 씨는 덩그러니 남겨진 식탁 앞에 앉아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장을 찍느라 묻은 빨간 인감 잉크가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차 안에서 철수와 지영은 낄낄거리며 대화를 나눕니다. 자기야 정말 고생했어. 이제 그 할망구 상가 우리 거야? 강남 아파트 중도금 치를 수 있겠네. 당연하지. 노인네가 의심은 많아가지고. 그래도 병원 확장 얘기하니까 금방 넘어가더라. 지영아 이제 슬슬 요양원 알아봐라. 명예 이전 끝나는 대로 바로 집 정리하고 보내버리게. 이미 알아봐놨지. 아주 깊은 산속에 있는 대로. 면회도 한 달에 한 번 겨우 되는 곳이니까 뒤탈 없을 거야. 상가 월세 들어오는 걸로 요양원비 내면 우리 돈 한 푼 안 들고 효도하는 셈이지 안 그래?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시각 영자 씨는 자식들이 잘 되기만을 빌며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곧 버려질 폐기물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햇살이 비치는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아들 철수가 보내준다는 새 집으로 이사할 생각에 며칠 전부터 짐을 싸두었습니다. 낡은 보따리 몇 개와 남편의 위패, 그리고 아들의 의대 합격 통지서를 코팅해둔 소중한 액자가 전부였죠. 어머니, 이사 가셔야죠? 차 왔습니다. 며느리 지영이 평소답지 않게 일찍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영의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사내 2명과 낯선 구급차가 서 있었습니다. 이사 가는데 왜 구급차가 왔니?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고? 영자 씨의 물음에 지영은 대답 대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그러자 사내들이 영자 씨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철수 씨가 어머니 건강검진 좀 정밀하게 받아야 한다고 특별히 예약한 곳이에요. 가만히 계세요. 다치시니까. 이거 놓으라고. 내가 왜 차를 타? 철수야. 철수 어디 있니? 영자 씨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70대 노인의 힘으로는 건장한 장정들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창문을 열고 내다보자 며느리 지영은 가증스럽게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며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치매 증상이 심해지셔서 이젠 사람도 못 알아보시고 저희가 좋은 병원 모시겠다는데 왜 이러세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몸이 좀 편찮으셔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순식간에 영자 씨는 동네 사람들 눈에 침에 걸려 발악하는 노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구급차 안으로 강제로 밀어 넣어지는 순간 영자 씨는 보았습니다. 집 앞 전신주 뒤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는 아들 철수를요. 철수야, 철수야, 엄마 여기 있다. 저 사람들이 엄마를. 하지만 아들 철수는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차갑게 고개를 돌려 차에 올라타 버렸습니다. 덜컥 구급차 문이 닫히고 영자 씨의 세상은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차가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으슥한 산골짜기였습니다. 행복의 집이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게 높은 담벼락 위로 가시철 조망이 쳐진 낡은 요양원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동댕이 쳐진 영자 씨 앞에 철수와 지영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듯 그들의 표정에는 역겨움과 해방감이 교차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딱 죽은 듯이 지내. 상가랑 아파트 처분하느라 바쁘니까 연락하지 말고. 여기 원장한테 말 잘해놨어. 엄마 치매니까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말라고. 철수야. 내가 어떻게 해? 내가 내 아들 맞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영자 씨가 아들의 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며느리 지영이 영자 씨의 손을 굽 높은 구두로 짓밟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좀 현실을 보세요. 생선 비린내 나는 할머니 수발들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철수 씨, 이제 강남에서 잘 나가는 원장님 소리 들어야 하는데 시장통 할머니가 엄마라고 나타나면 격 떨어지잖아요. 여기 밥은 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철수는 영자 씨의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빼서 바닥에 던지고 발로 지시겨 버렸습니다. 이거 있으면 자꾸 이상한데 전화해서 헛소리할 거 아냐. 이제 엄마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 알았어? 영자 씨는 박살난 휴대폰 조각들을 보며 넋이 나갔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과 찍은 몇 안 되는 사진들이 들어있었는데 아들은 자신의 흔적을 지우듯 어머니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파괴해버렸습니다. 철수 내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화려한 외제차를 타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먼지바람이 휘날리는 요양원 마당에 주저앉은 영자 씨 뒤로 험상궂은 요양보호사들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고집 부려봤자 본인만 힘들어. 방으로 들어갑시다. 좁고 곰팡내 나는 4인용 병실. 쇠창살이 박힌 작은 창문 너머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구석진 침대에 앉아 피멍이 든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며느리의 구두발에 짓눌렸던 손등이 시퍼렇게 죽어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서 들려오는 다른 노인들의 기침 소리와 웅성거림. 이곳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무덤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서늘한 도끼였습니다. 철수야. 지영아. 너희가 나를 치매 노인으로 만들었지? 그래. 내가 진짜 미친 노인네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영자 씨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대신 벽에 손톱으로 아들의 이름을 깊게 새기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아. 이 엄마가 여기서 꼭 살아서 나갈 거다. 그때는 내가 너를 위해 차려놓은 지옥상을 기대하거라. 자식의 성공을 위해 심장까지 내어주려 했던 어머니는 그날 죽었습니다. 대신 핏빛 복수를 품은 한 여자가 그 차가운 침대 위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탐욕으로 눈먼 자식들이 벌이는 광란의 파티, 과연 그 끝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자 씨가 갇힌 행복의 집은 이름만 요양원일 뿐 사회로부터 버려진 노인들을 가두고 정부 지원금만 빼먹는 수용소나 다름없었습니다. 퀴퀴한 락스 냄새와 노인들의 앓는 소리가 가득한 복도. 영자 씨는 매일 아침 정체 모를 알약을 대여섯 알씩 삼켜야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먹어야 안 아파. 얼른 삼켜. 험상궂은 요양보호사는 약을 거부하는 영자 씨의 턱을 억지로 벌려 알약을 밀어 넣었습니다. 약 기운 때문인지 정신은 자꾸만 몽롱해졌고 다리는 힘이 풀려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아들 철수가 원장에게 특별히 부탁한 진정제 폭탄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제정신으로 요양원을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입소 한 달째 되던 날 휴게실 낡은 TV에서 낯익은 얼굴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역방송 인터뷰에 출연한 아들 철수였습니다. 깔끔한 의사 가운을 입고 인자한 미소를 짓는 아들. 자막에는 지역사회 효자 의사, 소외계층 무료 진료에 앞장서다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의사가 된 건 평생 시장에서 고생하신 제 어머니 덕분입니다. 지금은 편찮으셔서 조용한 곳에서 요양 중이시지만 어머니께 배운 사랑을 환자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속 철수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효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영자 씨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재산을 뺏고 나를 이곳에 가둔 놈이 세상 천지의 효자 소리를 듣고 있다니. 영자 씨는 TV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요양보호사들이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저 미친 노인네가 또 발작이네. 야, 주사 가져와. 차가운 바늘이 살을 파고들 때 영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죽더라도 저 가면은 반드시 벗기겠다고. 그날 이후 영자 씨는 달라졌습니다. 보호사들이 주는 약을 삼키는 척하다가 혀 밑에 숨겼고 화장실에 가서 몰래 뱉어냈습니다. 몽롱했던 정신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다른 노인들이 잠든 사이 영자 씨는 침대 밑 차가운 바닥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며 쇠약해진 몸을 단련했습니다. 철수야, 지영아. 내가 너희가 준 약 먹고 바보가 될 줄 알았지? 아니, 나는 더 독해질 거다. 내 살점을 뜯어먹은 자식놈들, 그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볼 거다. 영자 씨는 시장에서 생선을 만지던 그 시절의 억척스러움을 되찾았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에 피멍이 들어도 매일 밤 요양원의 구조를 파악하고 탈출로를 찾기 위해 눈을 번뜩였습니다. 입소 3달 만에 며느리 지영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코를 막은 채 병실로 들어와 명품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아직 정정하시네요. 이것 좀 보세요. 어머님 상가 자리에 이번에 대형 쇼핑몰 들어온대요. 보상금이 생각보다 엄청나더라고요. 철수 씨랑 저 이번에 강남 80평 아파트로 이사 가요.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지영은 영자 씨의 초라한 환자복을 비웃으며 스마트폰으로 화려한 새 아파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자 씨는 아무 말 없이 지영을 쳐다보았습니다. 예전처럼 눈물을 흘리거나 빌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게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지영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어머, 어머님 눈빛 왜 저래? 진짜 치매가 심해졌나 봐. 무섭게 왜 이래요? 원장님, 여기 약 좀 더 세게 써야겠어요. 지영은 기분 나쁘다는 듯 쌩안이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몰랐습니다. 그날 그녀가 들고 왔던 서류 가방 옆주머니에 꽂혀있던 요양원 출입 카드를 영자 씨가 찰나의 순간에 낚아챘다는 사실을요. 지영이 떠난 후 영자 씨는 손바닥에 감춰둔 출입 카드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카드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박혀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지영아. 내 그 오만함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는구나. 영자 씨는 창가로 다가가 저 멀리 아들이 사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불빛 아래서 자신의 피땀 어린 돈으로 축배를 들고 있을 자식들. 영자 씨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우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기다려라. 이 엄마가 곧 간다. 너희가 세운 그 화려한 성을 내 손으로 무너뜨려 주마. 영자 씨는 탈출 기회를 엿보며 요양원 구석구석을 관찰하던 중 매일 새벽 복도를 닦는 허리가 굽은 청소부 박씨 할머니를 주목하게 됩니다. 박씨 할머니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노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가끔 영자 씨의 침대맡에 사탕 하나를 몰래 두고 가기도 했죠. 할머니, 나 좀 도와줘요. 나 제정신이에요. 우리 아들이 나 가둔 거라고요. 영자 씨의 간절한 속삭임에 박씨 할머니는 걸레질을 멈추고 주위를 살핀 뒤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네, 알아요. 눈빛 보면 알지. 여기 제정신인 사람 할머니뿐인 거. 근데 내가 도와준다고 나갈 수 있겠소? 여기 원장이 보통 독종이 아닌데. 영자 씨는 박씨 할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영자 씨가 시장통에서 생선을 팔던 시절 매일 같이 남은 생선 머리와 뼈를 모아주던 가난한 고물상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자 박씨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혹시 그 시장통 자갈치댁 아니요? 매일 아침 우리 오라버니한테 국밥 사 먹으라고 쌈짓돈 쥐어주던 그 양반. 세상은 좁고 인연은 무서웠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오라버니는 영자 씨가 30년 전대가 없이 도와주었던 고물상 노인이었고, 그는 나중에 폐지 모으던 땅이 개발되면서 이 지역의 숨은 자산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박씨 할머니는 오라버니의 부탁으로 사정이 어려운 노인들을 살피러 이 요양원에 위장 취업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오라버니가 그랬소. 언젠가 그 은혜 꼭 갚아야 한다고. 할머니 걱정 마요. 내가 나가는 길은 훤히 꿰고 있으니까. 박씨 할머니는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비밀 휴대전화를 영자 씨에게 건넸습니다. 영자 씨는 가장 먼저 평생 신뢰해온 시장 번영회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영자 씨, 살아있었구먼. 아들이 상가 건물만 홀랑 팔아치우고 당신 행방불명됐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어. 근데 그 멍청한 놈이 하나 모르는 게 있더라고. 회장님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 철수는 눈앞에 상가 건물 명의를 뺏는 데만 혈안이 되어 그 상가 건물 뒤편에 붙어있던 맹지 300평의 존재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 땅은 집원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고 영자 씨가 혹시 몰라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따로 관리하던 자투리 땅이었습니다. 그 자투리 땅이 이번에 신도시 중앙광장 부지로 편입됐어. 보상금만 수백억이야. 아들놈은 상가 건물 푼돈에 팔아치웠지만 진짜 알짜배기는 아직 영자 씨 당신 이름으로 살아있다고. 영자 씨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버리고 취한 돈은 진짜 보물에 비하면 껌값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제 나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영자 씨는 박씨 할머니와 함께 탈출 계획을 세웁니다. 내일 새벽 쓰레기 수거 차량이 올 때 세탁물 바구니에 숨으세요. 제가 미리 길을 터놓겠소. 그리고 정문밖 숲속에 오라버니가 차를 대기시켜 놓을 거요. 영자 씨는 며느리에게 뺏었던 출입카드를 박씨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보안실문을 잠시만 무력화해줘요. 부탁해요. 그날 밤 영자 씨는 짐 하나 챙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의 배신이 담긴 녹취록과 복수심만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새벽 4시 요양원 뒷마당.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영자 씨는 퀴퀴한 세탁물 더미 속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덜컹거리는 트럭의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드디어 육중한 요양원 정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트럭은 한참을 달려 산 아랫길에 멈춰 섰습니다. 세탁물 더미를 헤치고 나온 영자 씨의 눈앞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노신사는 30년 전 영자 씨가 국밥을 대접했던 그 고물상 할아버지였습니다. 자갈치댁 고생 많았소. 늦어서 미안하오. 이제 당신의 것을 되찾을 시간이오. 영자 씨는 차 뒷좌석에 앉아 백미러로 멀어지는 요양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수백억의 자금력과 아들의 파멸을 불러올 증거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영자 씨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며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철수야, 지영아. 이제 엄마가 갈게.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는 돈이 어떻게 너희를 갈기갈기 찢어놓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요? 30년 전 뿌린 선행의 씨앗이 거대한 복수의 무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빈털털이 치매 노인인 줄 알았던 어머니의 화려한 귀환. 이제 아들의 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요양원을 탈출한 영자 씨는 고물상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 은신처를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시장 번영회장과 함께 신도시 보상금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들 철수의 이름이 아닌 오직 영자 씨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숨겨진 땅의 보상금은 예상보다 더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바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자신이 죽었거나 여전히 요양원에 갇혀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기로 했습니다. 회장님, 철수놈 귀에 정보 좀 흘려주세요. 그 상가 뒤편 땅에 대규모 카지노나 백화점이 들어설지도 모른다는 헛소문 말이에요. 놈의 탐욕이 스스로를 집어삼키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편 상가를 팔아치우고 강남 아파트로 이사하며 승승장구하던 철수는 시장 번영회장으로부터 솔깃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아이고, 이 원장.
자네가 판 상가 바로 뒤에 붙은 땅 알지? 거기가 이번에 대박이 났어. 근데 명의가 아직 자네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거만 손에 넣으면 자네는 강남 건물이 아니라 재벌이 되는 거야. 철수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라며 요양원에 가뒀으니 그 땅 역시 자신의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죠. 그는 당장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원장은 탈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아, 원장님. 어머님은 지금 약 기운에 주무시고 계십니다. 면회는 당분간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정신이 너무 불안정하셔서요. 아들은 안도하며 며느리 지영과 함께 작당 모의를 시작합니다. 지영아, 그 땅만 확보하면 우리 병원 확장이 아니라 아예 종합병원을 세울 수 있어. 어머니 인감도장 아직 있지? 그걸로 증여 서류 한 번 더 가공해. 영자 씨는 아들의 병원에서 억울하게 해고당했던 간호사와 아들에게 의료사고를 당해 입막음 비용을 받았던 환자 가족들을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소. 당신들을 망친 그 의사놈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고 싶지 않소? 내가 힘이 되어주겠소. 영자 씨는 그들에게 변호사를 붙여주고 아들이 그동안 저질러온 리베이트 수수, 탈세, 그리고 자신의 치매 진단서를 조작했던 증거들을 하나둘씩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의 손에는 이제 아들의 목을 단번에 날려버릴 작두가 들려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사치스러운 며느리 지영의 성격도 이용했습니다. 박 씨 할머니의 인맥을 통해 지영에게 VVIP 전용 비상장 주식 투자 정보를 흘렸습니다. 사모님, 이건 진짜 사모님만 알고 계셔야 해요. 이번 신도시 부지 보상금 들어오면 이 주식값이 10배는 뛸 거예요. 지금 남편분 몰래 미리 사두시는 게 어때요? 욕심에 눈이 먼 지영은 영자 씨가 쳐놓은 그물인 줄도 모르고 아들 몰래 집 담보대출까지 받아 가짜 주식에 전 재산을 쏟아붓습니다. 며느리는 벌써부터 돈방석에 앉을 생각에 콧노래를 불렀지만 사실 그 돈은 영자 씨가 세운 유령 회사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아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땅의 보상금을 담보로 사채까지 끌어다 병원 확장 공사를 시작했고 며느리는 가짜 주식의 영혼까지 팔았습니다. 영자 씨는 은신처 창밖으로 보이는 아들의 병원 건물을 바라보며 서늘하게 의조렸습니다. 철수야, 지영아. 이제 잔치상은 다 차려졌다. 너희가 가장 행복하다고 믿는 순간 내가 그 상을 엎어주마. 기대하거라. 엄마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영자 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아들의 병원 확장 기념식 초대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초대장에는 철수의 가식적인 웃음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 사진 위로 빨간 펜을 그으며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탐욕이라는 이름의 늪에 발을 들인 아들과 며느리. 그들이 화려한 축배를 들어 올리려는 찰나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가 지옥에서 돌아옵니다. 강남의 초호화 호텔 연회장. 박철수 의학 박사 종합병원 설립 및 신도시 부지 확보 기념식이라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과 의료계 거물들이 가득한 가운데 철수는 말끔한 턱시도를 입고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립니다. 옆에는 수억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며느리 지영이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오로지 평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어머니의 헌신 덕분입니다. 지금은 비록 건강이 좋지 않아 요양 중이시지만 조만간 어머니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도 설립할 예정입니다. 철수의 가증스러운 연설에 박수갈채가 터져 나옵니다. 철수는 자신이 어머니 이름으로 가공한 서류로 받은 수백억 대 대출과 보상금이 이미 제 주머니에 들어온 줄로만 알고 축배를 들이켰습니다. 그때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낡은 환자복 대신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는 고급 실크 한복을 차려입은 영자 씨가 서 있었습니다. 곁에는 건장한 변호사 군단과 함께 아들에게 피해를 입었던 간호사와 환자 가족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어머니. 철수의 손에 든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지영은 귀신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철수야, 내가 장학재단을 만든다고. 내 돈을 뺏고 나를 요양원에 가둔 놈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구나. 영자 씨의 나직하지만 서늘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치매가 심해지셨다더니 여기까지 어떻게. 여보, 빨리 사람 불러서 모셔가. 지영이 악을 쓰며 요양보호사들을 부르려 했지만 영자 씨 옆에 서 있던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알립니다. 박철수 원장은 자신의 어머니를 강제로 감금하기 위해 치매 진단서를 조작했으며 어머니 명의의 재산을 불법으로 탈취했습니다. 여기 그 모든 과정이 담긴 녹취록과 진료 기록 조작 증거가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철수가 영자 씨의 휴대폰을 짓밟으며 이제 엄마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내뱉던 소름 끼치는 모습, 그리고 며느리 지영이 영자 씨의 손을 구두로 짓밟던 CCTV 화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경악과 야유로 뒤덮였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다 가짜라고. 철수가 소리쳤지만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차갑게 웃으며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철수야, 내가 탐내던 그 신도시 땅. 그거 아직 내 땅이다. 내가 위조한 서류는 이미 법원에서 효력 정지됐어. 그리고 내가 그 땅 담보로 빌린 사채와 대출금들. 오늘부로 즉시 상환 독촉이 시작될 거다. 아, 지영아. 내가 투자한 그 비상장 주식? 그거 내가 만든 유령 회사란다. 내가 갖다 바친 전 재산, 지금 내 통장에 잘 들어와 있어. 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품을 물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철수의 병원 건물은 이미 압류 절차에 들어갔고 조금 전까지 축하해주던 인사들은 오물을 피하듯 그들 곁을 떠나갔습니다. 연 회장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이번엔 푸른 제복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철수 씨, 김지영 씨, 존속 감금 사문서 위조 그리고 의료법 위반 및 탈세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철수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영자 씨는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옷깃을 정돈해주며 귓속말을 남겼습니다. 공기 좋은 데서 쉬라고 했지? 내가 나를 보냈던 그 요양원 원장, 오늘 아침에 구속됐다. 이제 내가 들어갈 차례야. 거긴 공기 대신 곰팡이 냄새가 좀 날 거다. 철수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끌려나갔고 영자 씨는 무너진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30년 생선 비린내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아주 차갑고도 시원한 숨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조명은 꺼지고 탐욕의 잔치는 피눈물로 끝이 났습니다. 자식을 괴물로 키운 자신을 자책하며 눈물 흘리던 어머니는 이제 없습니다. 오직 정의의 이름으로 배신자를 심단한 당당한 승자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화려했던 기념식으로부터 1년 뒤, 철수의 이름으로 세워졌던 병원은 파산 절차를 밟아 다른 이의 손에 넘어갔고 강남의 80평 펜트하우스 역시 압류되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영자 씨가 쳐놓은 가짜 투자 덫에 걸려 친정 집까지 날려먹은 뒤 친정 식구들에게도 버림받고 잠적했습니다. 아들 철수는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의사 면허는 영구 취소되었고 한때 효자 의사라 칭송받던 신문 기사들은 이제 존속 감금 페르나라는 주홍글씨가 되어 그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철수가 출소하던 날 그를 맞이한 것은 두부 한 모가 아니라 차가운 빗줄기였습니다. 갈 곳 없는 철수에게 의문의 검은 세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나타난 사람은 영자 씨의 비서였습니다. 어머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갈 곳 없으시면 이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철수가 도착한 곳은 소름 끼치게도 자신이 어머니를 가두었던 바로 그 산속 요양원 행복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영자치유센터. 영자 씨는 신도시 보상금으로 그 요양원을 아예 인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노인들을 학대하는 수용소가 아닌 진짜 갈 곳 없는 노인들이 대접받는 천국으로 바꿔놓았죠. 영자 씨는 그곳의 이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양원 정원에서 단아한 모습으로 노인들과 담소를 나누던 영자 씨 앞에 거짓골이 된 철수가 나타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갈 데가 없어요. 엄마 돈 많잖아요. 저 다시 병원 차릴 수 있게 조금만 도와주세요.
철수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어머니의 돈을 구걸했습니다. 영자 씨는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고 예전 철수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철수야, 기억나니? 내가 나를 여기 가둘 때 그랬지. 공기 좋고 편한 곳이라고. 내 말이 맞더라. 여기 있어 보니 공기도 좋고 참 조용해. 그래서 너를 위해 특별히 방 하나를 비워뒀단다. 내가 나에게 줬던 그 진정제 가득한 방 말이야. 영자 씨의 손짓에 예전 요양보호사들이 아닌 영자 씨가 고용한 당당한 경호원들이 철수를 끌고 갔습니다. 철수는 비명을 지르며 매달렸지만 영자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편 며느리 지영은 시장통 구석에서 전단지를 돌리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영자 씨가 생선 비린내를 풍기며 일하던 바로 그 시장이었습니다. 지영의 손은 이제 거칠어지고 갈라져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영자 씨의 손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시장 전광판에 나오는 영자 씨의 인터뷰를 보며 오열했습니다. 자산가 영자 씨, 전 재산 사회 환원 및 노인 복지 재단 설립. 지영은 자신이 발로 짓밟았던 그 노인이 얼마나 거대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히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노을이 지는 요양원 정원. 영자 씨는 남편의 사진과 아들의 의대 합격 통지서가 담긴 액자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그 액자를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숙제를 다 끝낸 것 같네. 우리 철수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죄인일 뿐이야. 나는 이제 자식의 엄마가 아니라 내 이름 김영자로 살아가려고 해.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아들에 대한 미련과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연기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영자 씨는 요양원의 노인들이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주고 껍데기만 남았던 어머니는 이제 없습니다. 배신을 기회로 삼아 스스로를 구원하고 악인을 심판한 강인한 여성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가 있나요?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용서는 악인이 뉘우칠 때 가능한 것이며 가장 큰 복수는 당신이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